예, 반갑습니다. 저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대학원의 개공 교수로 있는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식사들 맛있게 하신 거죠? 예, 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면요. 우선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마쳤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박사학위 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근무하다가 뭐 중간에 뜻하는 바 있어서 학계에 세종대 교수를 좀 하다가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 마친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조달청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혁신조달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혹시 1년에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500조가 넘죠. 그중에 공공조달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아니, 그 조달 이제 어떻게 보냐에 다른데 제가 있을 때 공공조달 규모가 1년에 한 176조 됐거든요. 지금은 한 180조도 넘는데 우리가 조달 그러면 그 일반 기업에선 자금 조달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금 조달도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 조달 그러면 자금 조달은 정부에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세제실이나 국세청이나 이쪽에 하는 조달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조달청에서 이야기하는 조달은 물품이나 재화, 용역 같은 것을 정부에서 쓰도록 하는 그런 걸 이제 조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1년 규모가 저희 있을 때 176조 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청장을 했으니까 176조 원을 책임진다고 하면 176조 원이 얼마인지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1년에 워킹데이로 하면 365일 중에 워킹데이 하면 뭐 한 300일 정도 한다 그러면 이틀에 1조 정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5천억 정도. 그래서 정부에서 민간에서 조달하는 규모가 한 그 정도 된다. 그러시고 그러면 전 청장이니까 저하고 1시간 정도 대화를 하시면 한 500억 정도 저한테 이제 여러분이 돈을 버시는 거예요. 자, 그건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달의 업무 중에서 혁신 조달이라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 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3년, 4년 정도 돼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 거고요. 오늘 우선 발제는 김병건 조달연구원의 전략조달연구본부장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토론자로서는 현재 조달청에서 혁신조달 기획관으로 계신 이영식 국장님, 그리고 서울대 우리 행정대학원의 권일용 교수님이 하실 겁니다. 먼저 잠깐 인사를 하실까요? 우리 김병건.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 맡은 조달연구원의 김병건이라고 합니다. 아마 연구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제가 발제하기 앞서서 조금 있다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리고 이영식 국장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 혁신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형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달청 소개는 좀 이따 토론 시간에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에 권일용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행정대학원 교수 권일웅입니다. 잘 얼굴이 낯익은 분들이 많으신데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와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우리 김병건 본부장님이 해주실 텐데요. 한 30분 정도 해주시고요. 토론은 지금 두 분이시니까 한 10분 정도 하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또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건 본부장님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병건이라고 합니다. 조달연구원, 아마 조달도 생경하실 텐데 이제 조달 연구를 하는 데가 있느냐라는 의문도 드실 겁니다. 여기 제가 자꾸 전 청장님이시다 보니까 자꾸 청장님이라는 호칭이 좀 계속 습관이 되는데요. 자, 교수님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김정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우리나라에서 공공조달 영역에서 발생하는 지출 비용이 한 184조 원을 이제 넘는, 그게 2021년 그때 통계니까 작년 통계는 아마 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부 지출이 21년 기준 한 560조 정도 됐을 때 한 30%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선진국에서도 GDP의 8%에서 12%,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의 30% 차지하는 큰 규모의 하나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규모의 시장이다 보니까 연구할 것들이 많은데, 다만 그 연구하는 조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분야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조달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그러니까 본류라고 할까요? 조달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래는 행정학에서 많이 다루는 분야여야 하는데 아무래도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이슈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이제 법학 쪽에서도 많이 다루기도 하고 최근에는 의외로 R&D계에서 굉장히 많이 조망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서울대 이제 산업공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도 다룰 때는 R&D계에서도 다루기도 하고요. 당연히 기업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경영학 쪽에서도 요즘에 조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영역에서 많이 다루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데가 이제 저희 연구원이 좀 유일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이게 그 행정 집행의 영역에 속하다 보니까 조달청의 이런 여러 가지 조달 행정의 관점에서 위탁 사업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많이 다루게 되고요. 제가 기업들한테 소개를 할 때는 처음에 조달이라는 분야에 들어설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조직이 저희 연구원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약간 등록 절차 같은 그런 지원 업무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조달청이라는 본청에 이제 조직이 대전에 있고 거의 전국에 지방 조달청이 있습니다. 해당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해당 지방청에 가서 조달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등록들을 이제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조달도 생경하실 텐데 혁신 조달이라니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최대한 저희가 조달에 대한 내용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혁신 조달에 대한 개념도 또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먼저 공공 조달이라는 건 그냥 쉽습니다. 그냥 정부의 시장입니다. 정부의 시장인데 정부라고 제가 칭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의 기관들. 어찌 보면 이제 서울대도 이제 국립대학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공공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전에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관련돼서 예전에 서울대에서 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 조달 관련된 뭐 입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팠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 공공조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자체들 다 포함해서 정부라고 봤을 때 어쨌건 공공 영역에서 공공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물자, 그 물자에는 유형의 이런 그 책상과 같은 유형의 물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투입돼서 하는 용역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짓는 시설공사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계약하고 구매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공공조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공공조달의 영역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데요. 어쨌건 결과적으로 정부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소싱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기업들 보면은 기업의 구매 부서들 다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뭔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구매하는 부서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정부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봤을 때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약간 구매 부서에 해당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 보면은 제가 몇 가지 공공의 재화들을 갖고 왔는데요. 요즘에 버스 정류장 가보시면 버스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는 버스 정보 시스템들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돈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아마 뭐 여기는 이제 서울시니까 서울시의 예산으로 뭔가를 구매를 했겠죠. 근데 이제 보시다 보면 아파트도 보입니다. 아파트는 그냥 그냥 일반 국민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공공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어쨌건 공공의 영역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공조달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백신이나 이런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호등에 보시면은 번쩍번쩍 좀 이쁘게 바닥에 불 들어오는 거 보시죠? 그런 거 이제 요즘에 바닥 신호등이라는데 이제 새롭게 공공에서 이제 도입하는 그런 영역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시장은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뭔가 우리가 뭐 가서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시장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 그런 것들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민간 시장으로 구분하고요. 조금 덜 자유로운 부분은 이제 공공시장이라고 이제 좀 구분을 합니다. 민간 시장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을 때 구매 이후에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근데 공공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구매자들, 공공의 종사자들이 되겠죠. 공공의 종사자분들이 구매한 만족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법규에 준수를 하여 규정대로 절차대로 구매를 했는지가 중요한 시장이 공공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시장은 다소 보수적이기도 하고 경직돼 있기도 하고 약간 융통성이 없는 듯한,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법률에 기반할 때는 약간 융통성이 좀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특징을 가진 게 공공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이라고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시장에서 지금까지 추구되었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엔 여기 계신 분들의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재원이 될 텐데요. 그럼 결국에는 공공에서 뭔가를 구매한다는 것의 원천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공이 구매를 해서 그 결과물은 다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고, 그 중간에 공공조달의 역할은 결국엔 예산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예산을 잘 활용한다라는 개념은 좋은 품질의 대상을 좋은 가격에, 지금까지는 사실 좋은 가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가격이 저렴한 가격, 말하자면은 최저가의 가격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품질이 확보된 상태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을 사는 게 미덕이었던 게 기존의 공공조달의 가치였는데, 최근에 그런 가치적인 부분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시장이고 구매력이라고 봤을 때 이 가격과 품질 외에 뭔가 가치 있는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이제 유럽이나 이런 OECD 국가 중심으로 그런 개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조달청을 포함해서 전략적 조달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본질의 가치가 있지만, 본질의 목표가 있지만 그 본질의 목표를 좀 더 뛰어넘어서 전략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개념인데요. 결국에는 공공의 구매력을 좀 더 가치 있게 써보자. 단순히 가격과 품질을 떠나서 그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좀 사회적으로 기여가 되는 기업들한테 주로 이제 뭔가 구매력을 좀 이제 집중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품질만 보지 않고 뭔가 이 녹색의 어떤 그 환경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구매해 보자라는 것도 이제 환경 가치 측면에서 하나의 가치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뭔가 이제 국가가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기업을 어떤 혁신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에 이제 공공조달을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활용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공공조달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부처의 업무랑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조달은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좀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은 볼 수 있는 분야인데요. 당연히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기술 혁신과 관련된 혁신 조달의 측면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R&D를 주로 하는 부처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DA라는 우리 해외 원조라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 원조 분야도 사실은 공공조달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를 논할 때 기업과 기업은 B2B, 그 다음에 기업과 그 소비자는 B2C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정부 조달은 B2G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정부와 정부와의 거래도 있습니다. G2G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외 원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그 국가들을 우리나라의 재원으로 도와주는 영역인데 결국에는 그 재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대상들을 원조를 할 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재화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엔 정부가 사서 주는 개념이 되는 순간부터 그거는 이제 공공조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국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공조달의 큰 영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도 조달청이 많이 개입을 했었는데 우리 조달의 그 기능 중에 하나는 특정한 그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비축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업을 위해서 원자재들을 좀 비축해놨다가 가격이 저렴할 때 이제 가격이 좀 비싸지면 이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지만 코로나 때는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때 조달청이 그 마스크들을 비축을 해서 국민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게끔 가격 안정에 대한 그 부분으로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조달이 생각보다 우리 곁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와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아직은 약한 분야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가장 그 조달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기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조달청과 같은 GSA라고 해서 미국의 조달청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나라 방사청과 같이 이제 국방을 담당하는 DOD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큰 기관이 어디실지 좀 잠깐 상상이 안 되실 텐데 나사라는 기관입니다. 나사는 이제 우주항공 쪽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주와 관련된 분야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하나의 이슈로 지금 자리가 새롭게 이제 논의 아젠다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건데 이제 아까 전략적 조달이라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미국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바이 아메리칸 액트라고 해서 자국산 제품들을 조달 시장에서 우대함으로 인해서 자국의 산업들을 증진시키겠다 하는 트럼프 때부터 있었지만 바이든 정부 때 좀 더 확대하고 이제 좀 강조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인프라 잡스법이라는 것들을 새로 제정하면서 미국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는 자국 내의 기업의 제품들만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수출에 이제 걸림돌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건 공공조달 시장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는 게 약간 전략적 활용에 대한 범위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걸 가져왔고요. 혁신과 관련해서 이제 다음 챕터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요. 혁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공공조달을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활용했던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부터 공공조달을 통해서 이런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지원하는데 좀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봤을 때 아주 과거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적으로 성장하지 좀 어려웠었던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수출 쪽에 정책이 이제 방점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품질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품질의 제품을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금 많이 구매를 해서 국내의 기업들의 품질력을 좀 높이고자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이러한 정책이 이제 최초로 거의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공공조달 시장을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혁신 조달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보다 더 단순히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품질의 어떤 부분을 높이고자 하는 거를 넘어서 뭔가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대상들을 조금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혁신조달 정책으로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혁신조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혁신조달의 개념은 그냥 이 사진만으로 조금 확실히 개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있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하이패스가 없었을 때는 우리 명절 때 그 톨게이트 굉장히 많이 막혔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면서 하이패스라는 것들이 도입되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통행이 원활해지는 거를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제주도 가려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찍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줄을 쓰지 않고 저희가 바이오 그 정보를 이제 그 등록을 해놓으면 조금 줄 없이도 그냥 바로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 마치 과거에 우리가 하이패스를 도입했던 것 같이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되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공공의 서비스라는 겁니다. 어쨌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공에서 도입해서 결국엔 국민들의 서비스를 좀 증진하고자 하는 개념이 바로 혁신조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과정에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공공에서 잘 도입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의 특성은 조금 더 검증되고 보수적으로 좀 약간 기술들을 보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과 품질이 중요하게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든지 이제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뭔가 선제적으로 빨리 도입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혁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빨리 써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간 경직성 때문에 활용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활용하고 이 기업들의 기술들을 좀 빠르게 우리가 써보자라는 개념에서 혁신조달의 어떤 정책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리포트된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신기술을 활용해서 공공이 먼저 써볼 수 있는 선도적 수요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공공에서 정말 이것은 뭐 혁신적으로 뭐 공공의 서비스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때는 그 기술은 하나의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규모의 경제를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그 기업들한테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영역들은 단순히 기업이 쓰고 날아가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조달은 기업들이 납품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 능력을 같이 늘려 나갈 수 있는 약간 동반 성장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효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혁신 조달을 하게 된 배경인데요. 다소 좀 알기 어려운 숫자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15%, 2대8, 98대 40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 15%라는 거는 과거에도 우리가 공공조달 시장 통해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제품을 사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매 목표라는 이름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를 그러한 기술 제품들, 여기서 기술 제품들이라는 것은 인증 제품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소위 이런 대상들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그 15%를 구매하는 규모가 연에 거의 한 6조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2대8이라고 가져온 것은 이렇게 구매 목표를 제시하고 사게끔 했더니 다양한 기술 제품들을 사서 써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구매가 용이한 제품들 중심으로 쏠림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도 저희가 좀 캐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8대 40은 뭐냐? 우리나라는 굉장히 30조가 넘는 R&D를 지원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R&D의 성공률은 여러분들 몇 %가 되신지 아십니까? R&D는 저희가 지원하고 기업이나 아니면 그 국가 연구개발 기관에서 R&D를 했다 하면 성공률은 98% 이상이 나옵니다. 다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거의. 그런데 그 R&D 결과물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비율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약 그 당시에는 이제 40% 정도에 남짓한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R&D 결과물이 시장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사업화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무적인 그 배경하에 기술 개발 제품을 우리가 정부에서 많이 사주는데 확신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R&D 성공률은 굉장히 높은데 과연 사업화 실적이 나느냐? 이게 왜 되지 않느냐라는 답을 찾아가는 관점의 부분에서 그 결과적으로 R&D의 결과물은 바로 쓰기가 어렵다. 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국가나 정부에서 한번 써보자. 그리고 기술개발 제품보다도 정부가 좀 혁신적인 제품을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서 공공이 쓸 수 있게 독려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혁신조달 정책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이제 마련하게 됐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혁신 관점에서는 과거에는 정부나 이런 R&D를 통해서 뭐 누군가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백화점식으로 누군가가 시장에서 픽하는 그런 그냥 골라서 쓰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혁신조달은 공공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수요를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대상들을 발굴하는 체계로 이제 혁신조달 정책이 기존의 어떤 기술혁신의 테크놀로지 푸시 관점에서의 기술혁신에서 디맨드 풀 관점의 기술혁신 정책으로 전환되는데 일부의 정책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업은 당연히 그 과정에서 시장의 판로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도 혁신이 될 수 있고요. 정부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할 수가 있고 국민들은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이제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책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이런 혁신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혁신 제품이라는 걸 이제 정부가 지정을 해서 그것을 공공에서 쓰게끔 하자라는 단순한 개념이긴 한데요. 기존과는 좀 다른 것은 시장의 모든 검증을 거쳐서 들어오는 체계라기보다는 기업이 혁신이라는 걸 제시했을 때 그것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시제품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이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좀 더 빠르게 공공조달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트랙을 만드는 것이고요. 공공에서는 당연히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다 다시 피드백을 해서 이제 기업들이 본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기존에 없던 사업 중에 하나가 정부가 별도의 구매 예산을 마련하여 시범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이제 열어놓은 것인데요. 왜냐하면 공공기관들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쓰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예산의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지만 당장 예산이 없어서 새로운 걸 쓰지 못한다. 이제 그럴 경우에 조달청이라는 중앙조달 기관이 국가의 시범 구매 예산을 가지고 한번 초도 구매를 해서 그 기관한테 양도함으로써 그 기관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같이 저희 병행해서 정책에 이제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최초로 시도한 것은 아니고요. 캐나다에서 먼저 이제 BCIP라는 제도로 먼저 시범적으로 했었던 경험을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 했던 것이고요. 유럽의 방식과 이런 캐나다의 북미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나라의 체제에 맞춰서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약 지금 3년간 정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같은 제도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고 했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런 인증을 따서 과연 공공의 판로가 얼마나 이루어졌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연구자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10%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0개의 기업이 그러니까 100개의 제품이 국가의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로 공공의 판로로 연결되는 거는 10개 미만의 기업의 통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혁신조달을 추진하고 3년간 추진했을 때 저희가 지금 한 1,500개 기업 정도가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적어도 50%에 가까운 기업들이 최소 한 번은 공공의 판로랑 연결이 됐었던 그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CES라고 하죠. 이제 그 세계 이제 전자 박람회가 이제 1월 달에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혁신 사항을 수상한 기업들 중에서 한 12개 기업이 저희 혁신 조달 정책으로 지원받은 이제 기업이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들의 어떤 경영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다라는 사례들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저희 그 김정은 교수님께서 이제 조달청을 맡고 계실 때 엄청나게 이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런 혁신 기업들도 발굴하고 또 지자체 공공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많이 만들어 놓은 탓에 지금 정책이 어느 정도
좀 공공에서도 인식이 돼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혁신조달의 고도화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좀 발전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혁신조달이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좀 혁신적인 제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도 제도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도의 경직성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데요. 대상, 말하자면 혁신 제품이라는 대상은 이제 혁신적인 기술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관련된 우리의 제도, 공공조달의 제도가 여전히 경직성이 있습니다. 아까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등록하고 이제 조달해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각각의 제도의 규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규정상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인증 제품들을 구매했던 프로그램들과의 차별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분들은 사실은 이 정책의 중요성, 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제품이 그냥 잘 팔리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인증도 받고 혁신도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혁신조달의 정책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기존의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제 기업의 또 인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많은 제품들을 발굴해서 많은 기관들이 사게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덜어는 혁신 제품 중에서는 모든 게 혁신만은 아니구나라는 제품들도 조금 덜어는 있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제 조달청에 이제 국장님도 오셨지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지원센터 관점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 일단은 조달 공공의 시장으로 들어보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봤을 때 기업은 단순히 한 번의 판로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공공에서 검증이 돼서 테스트가 돼서 이건 혁신 제품인데 좋다. 그래서 많이 구매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덜컥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생산에 대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과연 그게 과연 자신들의 어떤 자금으로 가능할지 투자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후에 스케일업하기 위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우주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보다는 사실은 혁신조달이 그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차 이런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대상으로 많이 확대하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모험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좀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 특성상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거를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혁신조달 정책의 발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존의 품질이 좋거나 기술이 뭐 좋은 인증 제품들은 지금의 수요를 충족하는 대상인 것이고 저희 혁신조달은 조금 더 미래 기술을 앞당겨 와서 선제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틀로 많이 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어떤 양적인 성과 이런 거보다는 좀 질적인 측면에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를 지금 공공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조달청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는 아시다시피 규제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상용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뭐 규제자율특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특정 지역에선 지금 자율차를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차를 한번 선 서비스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야만 조금 더 혁신에 걸맞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조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혁신 조달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딱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는데요. 우선 김병건 본부장님이 공공조달 개념부터 혁신조달 개념, 그 다음에 향후의 방향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그 공공조달에서의 이제 혁신조달로 바뀌면서 그 혁신조달 제도의 경직성이라든지 그걸 좀 바꿔야 된다. 인식 제고가 좀 필요하다는 측면과 그다음에 미래 수요를 어떻게 현재화해서 질적으로 바꿀 것이냐 이런 좀 제안을 주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야 잠깐만 좀 이해를 돕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조달이라는 건 이제 정부 부처 내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조달청이 중앙 조달로서 역할을 하는데 각 부처에서 어떠한 스펙을 정해서 이것을 시장에서 사달라고 조달청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조달청이 나라자격터를 통해서 민간에 이러한 스펙에 맞는 걸 니네가 제출하라. 그러면 그거를 매개해주는 민간에서 사서 이 각 부처에 수요기관에 주는 역할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 혁신조달은 뭐냐면 이제 크게 이제 민간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거를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조달청이 매개를 해주는 역할 이거 하나가 또 있고 첫 번째로 정부에서 사주는 역할 또 하나가 있고 또한 다른 한 측면은 각 부처에서 우리가 대국민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좀 필요한데 이런 개선할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민간에서 좀 하나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면 그걸 갖고 조달청이 민간에 이러한 환경부에서는 환경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건데 니네 민간 시장에서 어떤 게 이런 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서 그것을 답을 찾아서 우리 환경부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에서 보면 새로운 제품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첫 번째 구매자가 돼준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민간에서 새로운 것을 갖고 자신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이제 크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토론을 할 텐데요. 우리 조달청의 이영식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한 10분 정도 해주시죠. 네, 먼저 제 토론 자료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조달 행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도 학부는 행정학을 했지만 박사는 법학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행정학에서 이 조달 행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연역을 따져보면 정부의 가장 고유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인사행정 배우시고 재무행정 배우시고 조직론 배우시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인사랑 조달입니다. 모든 부처 뭐 후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다 하는데 이게 실무로 들어가면 결국 이제 돈을 어떻게 쓰냐에 이제 문제로 직결이 되다 보니까 행정학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그 경영학 쪽에서 시장 쪽에서 마케팅 쪽에서 많이 연구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변호사 시장이 커져가지고 법학에서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조달 행정이라는 거는 중간에 이제 계약이라는 걸 떠나서 그 앞 단계로 수요 예측이 일단 들어갑니다. 수요 예측 단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그게 계약일 수도 있고 민간 위탁일 수도 있고 보조금일 수도 있습니다. 조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게 집행이 되면 그 예산의 효과가 나왔는지를 또 분석하는 게 성과평가하는 것까지가 조달 행정의 전반적인 큰 사이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행정학에서 이런 논의가 이제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계약이라는 하나의 특수 유형에 대해서 법학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입찰 절차가 이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떤 산업은 죽고 어떤 산업은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영학에서 연구를 하고 혁신조달도 제 토론 자료에 있지만 여기 참고 문헌을 보시면 대부분 경영학이랑 이쪽 파트에서 많이 연구한 외국 문헌이랑 자료들이 있습니다. 행정학에는 잘 없어요. 사실 담당하는 저희 같은 공무원들도 좀 책임이 있지만
사실 좀 학교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조달청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일단 구매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나 뭐 학술 연구 용역 같은 용역이나 그 다음에 청사 같은 공사 계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부 조달에 뭐 아까 우리 김정우 교수님이 한 180조 얘기하셨는데 한 3분의 1 정도를 저희 조달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출하고요. 나머지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시스템 중에 나라장터라는 이제 전자조달 시스템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제 조달청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각 부처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의 태동은 이게 또 행정학에서 사실 시작이 된 건데요. 부패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조달 행정의 부패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때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한 게 디지털 정부거든요. 그 5대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나라장터가 돼서 그때 막대한 돈을 그 당시 돈으로 들여서 전체 이 조달 시스템이 다 시스템화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한 근 20년 돼서 제가 확실히 장담은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배우러 오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패 지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게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저희 소개는 이제 마치고요. 제 토론 자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김병건 본부장님이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제 개인 의견 플러스 좀 정부 방향이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혁신조달 제도가 앞서 김병건 본부장도 얘기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중기부나 산업부에서 하는 기술이 우수한 제품을 이렇게 인증하는 제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혁신 제품이라고 해서 이게 기술이 아주 우수한 제품을 지정하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단계 보다가는 정부에서 조달을 한다는 측면이 좀 더 이렇게 강조가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혁신 제품이 지정이 되면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구매를 하지 않을 제품은 지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이슈로 적은 이제 평가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혁신 조달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를 혁신시키는 거거든요. 공공 서비스로 혁신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제품을 구매를 해서 그 제품이 그냥 기술이 우수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제품을 정부에서 사서 시민들의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이제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제품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더라도 정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저희 조달 행정 자체가 목적이 기업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그 공공 서비스를 더 좋게 체감할 수 있는데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 안에서 보면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성과 분석이고. 지금 우리 좀 김병건 본부장님처럼 학계에서는 이게 이제 혁신 조달 그러면 좀 전략적 조달이다 해가지고 기존의 조달 개념에서 이제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렇게 좀 좋게 또 표현을 해주시는데 전략 조달 뭐 사실 저희도 뭐 많이 씁니다. 좋은 용어라서. 근데 근본은 조달 행정에 기반을 해서 거기에 플러스 발전된 개념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욱 거기에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저희가 항상 따집니다. 이 제품, 혁신 제품이 구매됐을 때 공공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예를 들면 하이패스 아까 사례도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그게 도움이 돼서 얼마나 그 고속도로 통과 시간이 절약이 됐는지. 저희한테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만약에 절약이 안 됐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예산을 잘못 집행한 거죠. 그 제품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더라도.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저희 이제 정부에서 하는 R&D 정책과의 연계성인데 기존의 R&D 정책은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 기술 개발하고 주는 보조금 성격이 강했습니다. 근데 요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줬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있으려면 정부에서 테스트 기회를 또 줘야 됩니다. 기술은 개발했는데
그 연구 개발한 기업 보고 너네가 알아서 테스트 현장을 찾아서 테스트 해봐라.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에 집중한 기업한테 마케팅까지 너네가 해라.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까지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물론 테스트가 완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커지고 판로를 찾는 거는 그 기업의 책임이죠. 그거는 또 경영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 단계까지는 저희가 정부 R&D 정책과 요 혁신 조달 제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쳐져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혁신조달 정책이 결국은 정부의 구매와 연결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예산 효율성에 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R&D 정책과 연계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민간 기업들도 많이 만나보면 R&D 예산 집행해 놓고 개발했는데 왜 아무도 안 사가느냐. 그런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조달로 조달 기업 제품으로 인정이 됐는데 결국은 2년 3년 지나도 이제 정부에 납품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건 우리 조달청이나 정부에서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권일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혁신 조달에 대해서 저희 많이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 지원하고 이제 사후 지원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 이전에 저희가 뭐 인력 지원이라든가 조세 지원이라든가 뭐 기술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의 보조 정책을 써서 이제 연구개발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고, 연구개발이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사후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매 지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구매를 해줘서 그래서 지원을 하는 이제 사후 지원 방식이 있는데요. 이 사전 지원 방식의 문제점은 그 우수한 연구 개발을 정부가 찾아내서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찾아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R&D 분야는 그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대단히 불확실하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제 커서 정부의 입장에서 들어오는 제안서를 보고 이게 정말로 좋은 제안서인지를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적으로 지원한 제도 그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비판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R&D 지원해서 98%가 성공을 했는데 왜 사업화가 안 되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후 지원 제도, 구매 지원 제도와 같은 사후 지원 정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사줄 테니까 너희도 열심히 R&D 투자해라라는 이제 그런 방식의 사후 지원 제도가 대단히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사후 지원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지원은 그래도 어떻게든 돈을 투자를 하고 나중에 성과를 받으면 그러면 뭔가 돈을 잘 썼다라는 그런 그 책임감을 그 책무성을 갖다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후 지원 방식은 사실상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연구 개발을 했으니까 우리가 상을 주겠다라는 방식이어서 그 후에 사실 뭐 다른 걸 요구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제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국회의 비판도 받고 아니면 이게 뭐 가끔 가다가는 정말 좀 불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연구재단, 저희 이제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한 연구재단에서도 과거에 이제 사후 지원 정책을 이제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걸 없애버렸어요, 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런 사후 지원 제도가 연구 그 개발을 촉진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인 방식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혁신 조달 정책, 그러니까 구매 지원, 혁신과 관련된 구매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달 예산이 뭐 180조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영역에서 보면은 사실 그 조달청의 구매 지원 분야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혁신 조달이라는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다른 혁신 지원과 똑같은 이슈인데 오늘 발제자분께서 정확히 그 지적을 하셨던 게 이게 이렇게 해서 과연 혁신이 진짜 일어나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사업화 실적이 저조하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두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혁신의 을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에 따라서 어떤 저희가 평가나 아니면은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저희가 이걸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혁신을 지원하는 것, 특히 이제 뭐 이 혁신 조달도 마찬가지고요. 이 혁신이 사회적 가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해당 기업의 재무적 성과 외에 다른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 사회적 가치는 뭐 금전적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전반의 경제 성장을 돕는다든가 또 하나는 이제 비금전적 가치라고 하죠. 저희가 뭐 고용의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의 민주화라든가 하는 이제 다른 그 비금전적 사회적 가치를 이제 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혁신을 지원하는 건데 이런 유형의 혁신 지원은 사실 그 해당 기업의 재무적 성과 외에 다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놓고 그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가지고 사업화가 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유형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 기업의 어떤 사업화와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지 또 그 다른 사회적 가치가 금전적 사회적 가치인지 비금전적 사회적 가치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과 이제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저희가 그 혁신 지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어떤 여전히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입니다. 아무리 이제 혁신 제품을 개발을 해도 이게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좋은 혁신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라는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건 정말 좋은 혁신인데, 이건 정말로 좋은 혁신인데 투자자들이나 민간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이걸 몰라서 안 쓰는 이런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정부가 다양한 인증제도라든가 보증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건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또 정부가 실제로 사가지고 쓰면서 이거 정말 좋은 제품이다. 라고 이제 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여기서의 가정은 이거는 좋은 제품이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 재무적 성과가 좋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해당 기업의 재무적 성과, 뭐 사업화라든가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하는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게 적절합니다. 이런 그 유형의 혁신에 대해서는, 혁신 지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이라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관련돼서는 사실은 가장 이 혁신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용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과연 공공 부분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주로 뭐 하이패스나 이런 것처럼 아니면 결국은 이제 민간 부분에서 사용할 제품인지에 따라서 역시 이제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공 부문에서 사용하는 거라면 이제 당연히 이제 공공 부문에서 인증하고 평가하고 사용하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공공 주도 방식의 혁신 조달이 적절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민간 부분에서 사용될 제품을 그냥 정부가 일종의 테스트를 해주는 거다. 이런 방식이라면 사실 그 혁신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이 더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기업 입장에서는 왜 정부가 안 사주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민간 부분에서 쓰일 제품이면 먼저 좀 민간에서 투자를 받거나 소비자한테 어떤 인증을 받는 그 후에 거기에 정부가 뒤에서 다시 이제 도와주는 그래서 민간 주도 방식의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그 말씀하신 어떤 그 수요자 중심의 어떤 혁신 지원 그리고 어떤 수요 생태계라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인 혁신 조달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권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학계에서 이제 관심 측면에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그 R&D 정책으로서의 그 사후 지원으로서의 의미가 우리 공공조달에서 굉장히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혁신 조달의 지원 목적에 따라서 그 지원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혁신성을 또 평가하는 것도 민간 주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김병건 발제자께서 두 분의 토론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좀 이제 학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고요. 이영식 부장님 아무래도 이 정책을 또 총괄하는 또 담당이시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약간 좀 뼈를 때리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요. 맞습니다.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는데요.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혁신 제품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으면은 그런 재무적 지표로 가는 게 맞지만 이제 이영식 부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결국에는 공공의 서비스라고 하면 공공의 서비스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도가 이제 3년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측정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실무적 관점에서 측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측정의 대상들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희 혁신 제품에는 이제 간접적인 거, 직접적인 거 이렇게 구분하면 그러니까 공공의 수요자들이 만족을 해서 그들의 업무가 바뀌는 영역인데 그건 당연히 공공기관 대상자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국민들을 특정을 해서 측정을 해야 돼서 그게 조금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민간 주도형으로 가는 게 저도 이제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 중심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혁신조달 정책 자체가 이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해서 시작은 됐지만 저희가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그 공공의 수요를 발굴해서 또는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대국민 요즘에는 저희가 초중고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해서 그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뭐 주변에 혹시 뭐 불편한 게 있냐 뭐 약간 이런 받는 것도 하는데 수요를 뭔가 만들고 발굴하고 만들고 저희는 이제 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과연 이제 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도전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혁신 조달을 하는 유럽의 국가들이나 이런 데도 리포트 나오는 걸 보면은 최근에 혁신 조달이 왜 어렵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수요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 국민들한테 이제 이런 저희 뭐 행안부나 여기서도 이제 뭐 대국민들한테 이제 수요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요가 너무 이제 기술이랑 매칭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 막상 괜찮은 수요라고 하는데 그것을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향하는 바는 저희도 그 부분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래 저희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처음에 나오면 확산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는 양적인 성장으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저희가 약간 질적 내실화로 정책의 방향을 좀 잡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좀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현실적인 좀 어려움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올해 이제 4년 차 되는데요. 이제 질적 내실화를 더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플로어에서 뭐 질문하시거나 제안을 주시거나 하실 분들 손 들고 말씀해 주시죠. 예, 성함하고 뭐 소속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죠.
네. 마이크 쓰시는 건가요? 되는 거예요? 그 국가 기술 시장 발전을 위해서 혁신 조달 쪽으로 지금 조달 방향이 가고 있다는 저희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공공의 조달이라는 거는 이 기술의 발전을 위한 지원의 그 해파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공공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뭐 시장의 공정성, 형평성을 위한 어떤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조달에서는 뭐 장애인이라던가 뭐 중소기업, 뭐 여성기업들 이런 제품들 의무 구매나 우선 구매 제도를 좀 활성화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 조달의 방향 이런 기술 발전 지원을 위한 이런 가치로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한정돼 있는 조달 시장에서 기존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위한 그런 가치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달 시장에서 그 두 가치를 어떻게 밸런싱할 계획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실제로 혁신 조달에서는 이제 공공에서는 이게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을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들여와서 그거에 대한 성과는 또 책임을 지는 걸 아무래도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세금의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 듣고 더 하죠. 또, 예. 또 다른 분 또, 예, 말씀해 주시죠. 또 다른 분,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또 더 말씀 주실 분, 예, 없으시면 우리 발제자님, 네, 답변해 주시고.
우리 또 이영식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성 장애인 부분은 저희가 공공조달에서 이렇게 우대하는 거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보셔야 됩니다. 특정 대상 제품을 우대하는 것과 특정 대상 기업을 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기업들을 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좀 다르게 가서 그 부분은 당연히 그 균형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성 장애인 기업이 혁신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뭐 약간 이중적인 수혜 부분은 좀 발생할 수 있더라도 그 부분은 좀 다른 게 이제 균형이 간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의 낭비적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범 구매 예산이 한 45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처음에 만들 때의 고민이랑도 좀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R&D는 보통 이제 거의 30조 규모의 투자기 때문에 이 테스트 구매는 사실 이제 물론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공기관도 아예 이거를 뭐 테스트 목적이나 아니면 아예 쓸 수 없는 정도의 대상을 일부러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구매 결정은 발주자의 몫이라는 거. 그래도 어쨌건 본인들이 기존보다는 좀 더 발전된 진일보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고요. 시범 구매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구매 예산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폭넓게는 그 R&D의 약간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남기적인 요소는 아닐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분들 뭐 한전에서 오셨지만 수많은 이제 공공기관 분들도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 조금 더 이런 정부의 어떤 뭐 압력이랄까요? 이런 게 있으면 현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다. 왜냐면은 그 공공기관들도 다 그 감사부서가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도 좀 강화를 하되 다만 한편에서는 적정 기술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오히려 공공기관들을 이렇게 구매를 독려할수록 안 사도 되는 소위 그 쓸데없는 스펙의 제품들을 또 강매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혁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범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발굴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노력, 상호 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규제와 관련해서는 예, 맞습니다. 이게 혁신의 뭐 반대라기보다는 혁신의 필연적인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규제와 관련된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규제 특구라든지 이제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계속 연계해서 가기도 하고 이제 조달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규제를 해소하는 부처들이랑 협력적으로 지금 같이 혁신조달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생각보다 지금 보완책들이 좀 있어서 다만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빨리 여기서 처리되면 저기서도 실시간으로 같이 처리될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영역이랄까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장님 또 코멘트. 네, 저희도 사실은 혁신 조달이 초창기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나라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하게 보면 이제 뭐 작은 정부론이 있고 큰 정부론이 있는데 요즘은 다 계속 정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달의 영역도 아까 저기 플로어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여성 기업, 뭐 장애인 기업 지원하는 그런 지원 정책도 저희가 펼치고 있고요. 또 혁신 조달 같은 이런 기술 우수 제품들 지원해주는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계속 일을 만듭니다. 저희는 큰 정부를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안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를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옆에 계신 우리 김정호 교수님처럼 이제 국회에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이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왜 조달 행정의 예산을 왜 이런 데 쓰냐?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비판도 하고 검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예산이 얼마나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느냐로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저도 여기 와서 계속 자랑을 하고 이제 혁신조달 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제도가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약자 기업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기업 지원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혁신 조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좀 학계에서 좀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게 과연 정부에서 계속 발전시킬 업무인지 아니면 민간에 그냥 맡겨야 되는 업무인지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저도 사실 좀 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하게 되면 진짜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 실패하는 제품들이 또 나오니까요. 저희가 테스트 해보고 나서. 근데 현재 저희가 입법화를 우리 김정은 교수님께서 법률에 그 공무원들 면책 조항을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공무원들이 전혀 이 혁신 제품 구매해서 쓰다가 좀 뭐 불량이 나도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뭐 뇌물이나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회계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게 안전하게 장치를 만들어 주셔서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 부담 없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규제 관련돼서는 저희 조달청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라고 요즘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혁신조달이랑 연계되어 가지고 혁신 제품은 그쪽 규제 샌드박스 쪽으로 들어가거나 규제 자유특구 쪽으로 들어가면 패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례를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비단 저희가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사례가 제설제를 좀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불가사리 추출물 가지고 이제 제설제를 만든 사례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사리 폐기물도 우리가 비용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수거해 와서 이제 재활용해서 쓰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약간 일거양득적인 공공의 좀 약간 영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자체들이 조금씩 제설제에 대한 수요는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혁신 제품 되고 나서 한 기관이 한꺼번에 산 게 아니고요. 지자체들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그걸 합쳐보니까 거의 한 100억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해외 수출까지 또는 최근에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도 이제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기업이 스케일업 해가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사례도 있고요. 사례는 더 많긴 한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저는 이게 낭비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도전과 혁신인데요. 저희가 혁신 제품을 구매액이 연에 한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까 기술 개발 제품을 사는 시장이 한 6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중에 10% 남짓도 안 되는 이제 부분인데, 우리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은 적이 있었는데 1%의 기적이라고 이제 찍었었는데요. 사실은 100개를 지정하면 100개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능성을 보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저희는 이제 도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예산이라는 부분도 약간 도전과 혁신이라는 가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해서 이제 평가받고 이제 계속 우리가 분석해 나가야 되는 영역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직 첫 시작은 괜찮았다라는 게 제가 자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다른 추가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혁신 지원에서 사후 지원이 가지는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혁신 조달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혁신 조달과 관련돼서는 학계에서 논의는 2014년, 15년 그때 이제 조달연구원하고 제가 또 학교에 있으면서 같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의원 시절에 지금 조달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때 이제 혁신조달과 관련되는 조항이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별 공무원들의 면책 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아까 플로어에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조달청이 피동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조달청과 각 부처 간에 예를 들면 환경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환경 분야의 혁신을 어떻게 할 건지,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것도 계속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발제자나 토론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혁신 조달과 관련돼서 우리 학계에 계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 재무행정의 맨 뒷부분에 조달을 조금 다루거나 아니면 거의 안 다루거나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새로운 분야가 이 혁신 조달인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민간의 혁신을 이끌고 또한 공공 서비스도 개선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학문적인 또 디벨롭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